중국 과학계에 위신이 걸린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조작이란 걸 밝혀내세요. 베이징 환경부 부국장 장덕강의 차가운 명령이 회의실을 얼렸습니다. 한국이 발표한 청계천 원앙 서식 보고서를 두고 벌어진 긴급회의였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멸종위기 조류 200마리가 산다는 발표는 중국 정부의 자존심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15년간 3천억 위안을 쏟아부었지만 실패한 중국의 생태복원 프로젝트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스크린 맞은편에 앉은 리밍후이 박사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58세, 중국 과학원 조류생태학부 수석 연구원이자 30년간 물새만 연구해온 권위자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베이징 습지복원 프로젝트 실패 후 그는 현장을 떠나 안전한 연구실로 숨어들었습니다. 이번이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정부는 압박했습니다. 동시에 과학자로서의 양심은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조작을 밝혀내지 못하면 다시는 중국을 대표할 수 없을 겁니다. 장 부국장의 위협적인 시선이 리밍후이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리밍후이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30년 학자 인생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과연 청계천에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리밍후이입니다. 58세, 중국 과학원 조류생태학부 수석 연구원입니다. 세계 조류생태 분야에서는 권위자라고 불리죠. 하지만 그건 과거 이야기입니다. 베이징 환경부 청사 15층 회의실. 3월에 차가운 바람이 이중창을 때리며 낮은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중앙난방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어딘지 서늘했습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회의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죠.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 서울시의 생태복원 보고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HD 화질로 선명하게 담긴 청계천의 모습이었습니다. 맑은 물이 도심 사이로 유유히 흐르고 그 위로 여러 종류의 조류들이 평화롭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청계천과 정릉천, 중랑천이 합류하는 도심 한복판. 그곳에서 원앙 200마리 이상이 서식한다는 발표였습니다. 나레이션이 자신감 넘치고 또렷한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서울 도심 중심부에서 확인된 원앙 개체 수는 총 237마리입니다. 이는 전 세계 도시 하천 중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로 평가됩니다.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30년간 축적된 전문 지식과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앙은 극도로 예민한 조류입니다. 도심의 소음과 진동, 그리고 인간의 지속적인 접근을 견딜 수 없는 종이죠. 특히 번식기에는 완전한 은둔 환경이 필요한 까다로운 새입니다. 회의실 맨 앞자리에 앉은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덕강 부국장, 56세. 한때는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였지만 지금은 체면과 정치적 계산으로 굳어진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리 박사님의 전문적인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공식적이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개인적 친분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듯했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2008년 베이징 외곽습지 복원 사업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제가 총괄 책임자로 참여했던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3년 동안 정부 예산 15억 위안을 투입해 혼신을 다했지만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생물학과 대학원생 30명이 24시간 교대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최신 정수시설과 인공습지를 조성했고 체계적인 먹이 공급 시스템까지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3년간의 노력 끝에 정착한 원앙은 고작 7마리뿐이었고 그마저도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이주해버렸습니다. 언론에서는 저를 북경의 죽은 강을 살리려 한 남자라며 조롱했습니다. 탁상공론의 전형, 예산만 축낸 무능한 학자라는 혹독한 비판을 받았죠. 그 실패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현장 중심의 연구보다는 이론과 논문 작성에 집중했습니다. 안전한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일에만 매달렸죠. 후배들 사이에서는 책상물림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실패의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장 부국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미묘한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작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리 박사님의 명예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더욱 차가운 눈빛으로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위신이 걸린 문제입니다. 증명해 주십시오. 아니면 다시는 중국을 대표하는 과학자로서 활동할 수 없을 겁니다.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국가의 체면과 제 개인의 생존이 동시에 걸린 문제였죠.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영상 속 원앙들을 바라봤습니다. 수컷의 붉은 깃털이 봄 햇빛에 찬란하게 반짝였습니다. 맑고 투명한 물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도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제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이상한 감정이 움틀거렸습니다. 30년 전 젊었을 때의 순수한 꿈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한국이 정말 불가능을 해낸 걸까요? 아니면 정교하고 치밀한 조작일까요? 회의가 끝난 후 즉시 서울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30년 전 실패했던 그 꿈을 다시 마주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다른 한편으로는 희미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장 부국장이 마지막으로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중국 과학계의 위신이 걸린 문제입니다.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혹시 한국이 정말 기적을 만들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오후 수도 국제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거대한 스모그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가방 속에는 정밀 관측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독일제 고성능 망원경, 방수 디지털 카메라, 수질 측정기, 그리고 30년간의 관측 경험이 담긴 낡은 노트까지. 한국의 거짓을 밝혀낼 도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장비들이 오히려 제 편견과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걸 말입니다. 김포공항 입국장 B게이트. 서울의 3월은 베이징보다 확실히 따뜻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니 습하면서도 부드러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장을 입은 채로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정중한 자세로 다가왔습니다. 정민서 박사 37세. 서울대학교 생태보건센터 수석 연구원이라고 차분하게 소개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수수한 등산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고무장화를 들고 있었죠. 그 젊은 과학자는 말없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리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지만 어딘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를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서 온 조사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차 안에서 저는 먼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37입니다. 20살이나 차이 나는 후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는 청계천이 완전한 하수구였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 이야기겠지만요. 1995년 23세 젊은 나이에 학술 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계천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커먼 하수가 흘러내리는 죽은 하천이었죠. 악취가 진동해서 가까이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정민서 박사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운전에 집중할 뿐이었죠. 그의 침묵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서울 시내로 진입하면서 펼쳐진 풍경에 솔직히 놀랐습니다. 30년 사이에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넓고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에는 질서정연하게 차량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강물을 내려다봤습니다. 차창 밖으로 은빛 물고기떼가 튀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30년 전의 그 죽은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변해 있었죠. 많이 변했죠? 정민서 박사가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계천 상류 지점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강물을 가까이서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물이 예상보다 훨씬 맑고 깨끗했습니다. 투명한 강물 아래로 둥그스름한 자갈들이 선명하게 보였고 작은 물고기들이 무리를 지어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용 정밀 수질 측정기를 꺼내 강물에 조심스럽게 담갔습니다. 5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2급수였습니다. 도시 하천으로서는 기적에 가까운 수치였죠. 베이징의 어떤 보호구역보다도 좋은 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표는 1급수에 근접한 수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질만으로는 원앙의 집단 서식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이죠.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숫자가 새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30년간 축적된 회의주의와 냉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실패를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신중함이었죠. 정민서 박사의 표정이 잠깐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전문가다운 차분함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실제 서식지를 보러 가시겠습니다. 오후에는 청계천과 정릉천, 중랑천 합류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원앙이 서식한다는 바로 그 구간이었습니다. 차량으로 20분 정도 이동한 후 도착한 그곳은 확실히 특별했습니다. 세 개의 하천이 만나는 지점은 지형적으로 매우 독특했습니다. 물의 흐름이 복잡하고 다양했습니다. 세 갈래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자연스러운 소용돌이와 깊은 웅덩이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키 큰 버드나무들이 늘어져 있었고 갈대와 수초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도심 속에 만들어진 작은 생태 공간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잘 조성되어 있었죠. 저는 평생 사용해온 전문용 망원경을 정성스럽게 삼각대에 설치했습니다. 독일 라이카사의 최고급 모델로 30년간 저와 함께한 소중한 동반자였습니다. 렌즈를 정성스럽게 닫고 초점을 가장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관측했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최대한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다양한 조류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얀 깃털이 우아한 백로 여러 마리가 보였습니다. 날렵하고 긴 목을 가진 외가리도 몇 마리 있었고요. 하늘을 빠르게 날아다니는 물수리까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물총새, 할미새, 직박구리 등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이 작은 도심 하천에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풍부하고 건강한 조류 서식지가 맞았습니다. 도쿄나 베이징 시내 어떤 하천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원앙은 단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시간 동안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관찰했지만 원앙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역시 조작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서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내일 새벽에도 와보시겠어요? 원앙들은 특별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른 새벽이나 해질 무렵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거든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시간 낭비일 것 같은데요. 이미 결론은 충분히 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이상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조작을 들킨 사람의 당황함이나 변명이 아니라 뭔가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간절함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와서 베이징에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원앙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장 부국장에게서 즉시 답신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빨리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국제 언론에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호텔 창밖을 바라보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청계천이 고요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잔잔한 물면에 반사되어 아름답게 반짝였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야경이었죠. 30년 전 베이징에서 실패했던 그 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죽은 강을 살리고 싶었던 순수했던 마음.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만들고 싶었던 젊은 시절의 열정. 하지만 현실의 차가운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린 그 꿈. 혹시 한국은 그 꿈을 정말 이뤄낸 걸까요? 아니면 역시 불가능한 일이고 정교한 조작일까요? 내일이면 분명한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날 새벽 5시부터 정민서 박사와 함께 청계천 전체 5.8km를 도보로 정밀 조사했습니다. 58세 몸에는 분명 쉽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과학자로서 철저하게 해야 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거든요. 상류부터 시작해서 하류까지 총 12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30분씩 관측했습니다. 구간별로 수질 측정, 서식 환경 평가, 먹이 공급원 조사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30년간 축적된 전문 지식을 총동원한 정밀 조사였죠. 걷는 동안 정민서 박사가 중간중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구간에는 쉬리와 미꾸리가 주로 서식합니다. 1급수에서만 살 수 있는 토종 물고기들이에요. 저기 보이는 수초는 말조개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정말 다양한 어종과 수생식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 28종의 어류와 15종의 수생식물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베이징의 어떤 보호구역보다도 풍부한 생물상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원앙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5.8km 전 구간을 빠짐없이 조사했지만 원앙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적었습니다. 2일차 조사 완료. 서식 흔적 없음. 장기 관찰 기록 부족. 선전용 조작 가능성 높음. 오후 3시경 베이징 환경부에서 다급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조작 폭로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 확실한 증거 사진만 보내달라. 이건 분명 조작이다. 빨리 마무리해서 돌아오라. 압박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국가의 체면과 제 개인의 명예가 동시에 걸린 중요한 문제였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의 양심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직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새벽 시간대 관측을 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정민서 박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내일 새벽에 한 번 더 와보시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원앙은 해 뜨기 직전이 가장 활발합니다. 경계심도 그때 가장 낮아지거든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경계심이 낮아지기에는 저는 너무 낯선 사람입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온 조사단이고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정민서 박사의 진심 어린 눈빛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30년 전 젊었을 때의 순수한 호기심이 되살아난 것일까요? 하루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적인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기회라는 듯이 말이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베이징에서는 빠른 결과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장 부국장에 재촉하는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과학자로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학자로서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마지막입니다. 저는 엄격한 표정을 지으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내일도 원앙을 발견하지 못하면 즉시 조작 발표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어요. 정민서 박사가 안도와 감사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베이징 습지복원 프로젝트의 실패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간절했었습니다. 죽은 강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싶었습니다. 3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말도 없이, 명절도 없이 오직 그 프로젝트에만 매달렸죠. 가족들과의 시간도 포기하고 개인적인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최고의 기술을 동원했지만 자연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산만 축내고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죠. 그 실패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현장에서 물러나 안전한 연구실로 들어갔고 이론 연구에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좌절을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혹시 한국은 다를까요? 혹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 걸까요? 아니면 역시 모든 것이 허상이고 조작일까요? 창밖으로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2025년 3월 8일 새벽 4시 50분. 서울 도심은 아직 깊고 고요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들만이 외롭게 빛을 밝히고 있었고 이른 새벽 특유의 신성한 정적이 도시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정민서 박사와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커다란 보온병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리 박사님? 저는 무거운 관측 장비 가방을 어깨에 매며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완벽하게 해봅시다. 더 이상의 논란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 목소리에는 30년 전문가로서의 단호함과 동시에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15분 동안 둘 다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긴장도 아니고 기대도 아닌 무언의 경건함이 차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잠들어 있는 서울의 새벽 풍경이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5시 15분, 드디어 청계천과 정릉천, 중랑천 합류부에 도착했습니다. 삼천이 한데 모이는 그 신비롭고 특별한 장소에 짙고 엷은 안개가 강 전체를 부드럽게 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대한 무대의 신비로운 베일 같았습니다. 기온은 영상 2도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김이 입에서 피어났고 손가락 끝이 차가워서 정밀한 망원경 조작이 쉽지 않았습니다. 귀가 얼얼할 정도로 추운 새벽이었지만 집중력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동반자였던 전문용 망원경을 조심스럽게 삼각대에 설치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마지막 관측이 될지도 모르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렌즈를 정성스럽게 닫고 초점을 가장 정확하고 섬세하게 맞췄습니다. 정민서 박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방해하지 않으려는 세심한 배려였죠. 그의 얼굴에는 간절함과 불안, 그리고 희미한 기대가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시선을 강물 위에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10m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강 전체를 덮고 있었거든요. 몇 분간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를 바라면서 망원경에 눈을 고정한 채 집중했습니다. 30년간 수없이 반복해온 인내의 시간이었죠. 한참을 훑어봤습니다. 검푸른 물결과 흐르는 안개만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 건너편 어둠 속에서 작고 붉은 점 하나가 안개 사이로 스르르 이동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혹시 착시 현상일까 싶어서 다시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붉은 점이 물 위를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망원경 초점을 재빠르고 정밀하게 조정했습니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붉은 불이 오렌지색에서 진홍색으로 이어지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깃털, 검은 점박이가 규칙적으로 박힌 날개, 그리고 물 위를 우아하고 여유롭게 헤엄치는 완벽한 자태. 원앙 수컷이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30년간 연구해온 제가 절대 틀릴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심장이 마치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순수하고 강렬한 흥분이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냉정함을 완전히 잃을 정도의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눈을 떼지 못한 채 망원경을 천천히 좌우로 움직여봤습니다. 시야에 또 다른 개체가 들어왔습니다. 수컷보다 차분하고 소담한 갈색 깃털을 가진 아름다운 암컷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또 다른 한 쌍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쌍. 계속해서 새로운 개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이런 떨림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정확한 개체 수를 세어야 했습니다. 과학적 정밀성을 잃어서는 안 되었거든요. 손목에 찬 정밀 카운터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더 많은 개체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혼자서 유영하는 개체도 있고 정답게 쌍을 이룬 부부도 있었습니다. 어린 새끼들을 보호하며 데리고 다니는 가족 단위도 여러 그룹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 20, 30, 40.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망원경이 흔들릴 정도로 극심한 흥분 상태였습니다. 30년 생태학자 인생에서 이런 순간을 꿈꾸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50, 60, 70, 80. 계속해서 새로운 개체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안개라는 신비로운 커튼이 걷히면서 거대한 자연의 무대가 장엄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90, 100, 110, 120. 숫자가 100을 넘어서자 저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가요? 130, 135, 136. 마침내 마지막 개체까지 정확하게 세었습니다. 정확히 137마리의 원앙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평화롭고 자연스럽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도보 5분 거리에서 수십 층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바로 그곳에서 새벽 6시 서울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0년간의 모든 확신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의심하고 조롱했던 지난 3일간의 태도. 한국을 무시하고 폄하했던 오만한 자세. 정민서 박사의 진심 어린 말을 외면했던 냉정함. 거짓이라고 단정했던 편견과 고집. 모든 것이 한 번에 돌아와서 저를 강력하게 내리쳤습니다. 안개 속에서 나타난 붉은 점들이 되어서 제 마음과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제가 완전히 처참하게 틀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생태학자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정민서 박사가 조용히 다가와서 따뜻하면서도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20년이 걸렸어요, 리 박사님.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사랑, 그리고 인내가 있었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원앙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여기가 원래부터 자신들의 고향이었다는 듯이. 마치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왔다는 듯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바로 그곳에서 그 순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제 고집이 얼마나 추하고 무의미했는지를.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137마리의 원앙이 그것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새벽 안개 속에서 말입니다. 해가 막 떠오르려는 시각이었습니다. 137마리 원앙을 마주한 저는 아직 충격과 감동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망원경 옆에 망연히 앉아 있는데 조용히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와 긴 집게, 고무장화와 작은 수첩을 든 시민들이었습니다. 모두 새벽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평온한 표정들이 어려 있었습니다. 한 분이 저를 알아보고 정중하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박사님이시죠? 어제 민서가 말씀드렸어요. 멀리서 오셔서 우리 강을 봐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분은 최명자 회장이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근처에서 떡집을 운영하시며 성동구 청계천 상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20년간 분기마다 상가 대표들과 함께 청계천을 청소해왔어요. 그분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켜오셨다는 것이 서울시나 구청에는 기대 안 해요. 결국 청계천은 우리가 지켜야 하니까요. 할머니의 말씀에는 현실적인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나 행정기관이 아닌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상인들과 봉사자들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과자봉지 조각, 페트병 뚜껑, 심지어 강물에 떠다니는 낙엽까지도 건져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방수 처리된 노트를 꺼내 오늘 관측된 새의 종류와 개체 수를 꼼꼼히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민과학 활동이었죠. 이런 게 정말 가능한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관리 작업이라면 정부 조직이나 전문기관이 동원되어야 할 텐데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20년간 계속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정부 주도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시민들이 매일 조금씩 자발적으로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최 회장님이 따뜻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정부가 매일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장사하고 생활하니까 매일 봐야죠. 우리 터전이니까 우리가 지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 말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소유권이나 책임 의무 때문이 아니라 진짜 애정과 자부심에서 우러나오는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20년 전 청계천 보건공사가 처음 시작될 때는 사실 반대했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상권이 망가질까봐, 손님들이 줄어들까봐 걱정이 컸거든요. 상인들끼리 반대 서명도 받고 시위도 했어요. 당시에 복잡했던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단순히 환경 개선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할머니는 강물을 바라보시며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물이 맑아지고 새들이 오니까 오히려 손님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신기해하고 연인들도 데이트하러 많이 와요. 관광객들도 늘었고요. 환경 개선이 결국 경제적 이익으로도 돌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적 비전을 선택한 지혜로운 판단이었죠. 저는 원앙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137마리가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거대한 계획이나 막대한 예산이 아니라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물었습니다. 베이징의 실패 경험 때문에 회의적인 마음이 들었거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물론이죠.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잖아요. 내가 사는 동네니까 깨끗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은 어디나 똑같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베이징에서 실패한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오는 거대한 계획과 막대한 예산만 있었지, 아래에서 올라오는 작은 사랑과 자발적 참여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술과 자본만으로는 자연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한국은 그것을 20년간 실천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던 것이고요. 모든 것을 목격하고 충격에서 조금 벗어난 저는 호텔로 돌아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베이징 환경부에 보낼 공식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예정된 보고서의 제목은 한국 청계천 생태보고서 조작 확인 완료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의 끈질기고 지속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국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과 과학자로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양심 사이에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30분 동안 빈 화면만 바라보다가 결국 진실을 써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청계천 생태보고서 사실 확인 완료. 도심 하천에서 원앙 137마리 직접 관측. 20년간 지속된 시민자율관리 체계 존재. 장기적 실천과 인내의 결과로 추정됨. 타이핑을 마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내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보내기 전에 정민서 박사를 호텔 로비로 불러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정민서 박사님, 당신의 말을 처음부터 믿었어야 했습니다.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네요. 정민서 박사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그러다가 한참 후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여기 청계천 보건공사 초창기에 일하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과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3년간 여기서 토목 작업을 하셨죠. 하지만 과로와 사고로 허리를 다치셔서 지금은 요양원에서 투병 중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성공의 뒤에는 이런 숨겨진 희생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분들을. 언론에도 안 나오고 기념비에 이름이 새겨지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분들의 노력을 되찾고 싶었어요. 실패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성공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정민서 박사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년 전 베이징에서 실패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간절했었습니다. 죽은 강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싶었고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 앞에서 굴복했고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안전한 연구실로 도망쳤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것을 성공으로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압니다. 제가 조용하면서도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해냈어요. 20년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습니다.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정민서 박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리 박사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간의 노력과 인내, 무수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의지, 그리고 마침내 인정받은 성과에 대한 감격. 저는 그제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베이징에서 놓쳤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거대한 계획과 막대한 예산,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지속적인 관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시민들이 매일 조금씩 지켜나갔습니다. 공무원들과 과학자들이 20년간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기술이나 제도가 아니라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였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한 번의 큰 성과가 아니라 작은 실천들의 끈질긴 누적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이징 환경부 본청 대회의실. 3월 15일 오후 2시 긴급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제 얼굴이 나타나자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장덕강 부국장을 포함한 12명의 고위 관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환경부 차관, 대외선전부 국장, 과학기술부 부국장까지 참석한 중요한 회의였죠. 모두가 저로부터 한국의 조작을 확인하는 보고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리밍후이 박사님, 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장 부국장이 공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면서도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 청계천에는 원앙이 실제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술렁거렸습니다. 137마리를 제가 직접 관찰했고 고화질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보고에 모든 참석자들이 당황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몇 명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장 부국장이 얼굴을 붉히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중국의 모든 도시 복원 프로젝트가 우스워집니다. 15년간 투입한 3천억 위안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통해 그의 분노와 당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장 부국장님, 중국이 실패한 건 방법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20년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영상 파일을 화면에 공유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촬영한 137마리 원앙의 생생한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수컷의 붉은 깃털이 선명했습니다. 소담한 암컷들이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강물 위에서 자연스럽게 먹이를 찾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에 감동이 섞였습니다. 70세 할머니가 20년간 매일 새벽강을 청소했습니다. 상인들이 분기마다 자발적으로 환경 정화에 참여했습니다. 과학자들이 현장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냈습니다. 환경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개인적 감상은 필요 없습니다. 객관적 사실만 보고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이 객관적 사실입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정부가 함께 20년간 협력한 결과입니다. 장 부국장이 책상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박사님은 지금 중국을 배신하고 계십니까? 국가의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까?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배신입니까? 과학자로서 거짓 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대외선전부 국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의 연구비 지원이 중단될 것입니다. 중국 과학원에서의 지위도 재검토되겠죠.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화상회의가 일방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스크린이 꺼지자 호텔방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의 청계천을 바라봤습니다. 137마리 원앙이 여전히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다음 날 베이징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상대로 연구소에서는 냉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피했고 연구비는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2025년 가을.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방문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정민서 박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리 박사님. 네.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청계천 합류부로 향하는 길.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서울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6개월 전과 똑같은 길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착하니 137마리 원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줄어들지도 늘어나지도 않은 정확한 숫자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지만 그들은 변함없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죠. 최명자 회장님도 여전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청소를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고등학생 봉사자 2명이 도와드리고 있었죠. 어머, 박사님. 또 오셨네요.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청계천 생태복원 완전 매뉴얼 마이너스 중국어판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6개월간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USB 안에는 청계천 복원 과정의 모든 것이 중국 실정에 맞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20년간의 시행착오와 성공 경험들, 시민 참여 방법론과 정부 협력 방안들, 단계별 생태 조성 기술과 지속 가능한 관리 시스템까지 이것을 베이징에 가져갈 겁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부는 반대하겠지만 젊은 과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민서 박사가 놀라면서도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요? 중국에서도 시작하실 수 있을까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환경학과 대학원생들이 자발적으로 연구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서울 모델 연구회라는 이름으로요. 실제로 제가 진실을 보고한 후 중국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큰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20대, 30대 연구자들과 환경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상하이 환경과학연구원에서도 비공식 협력을 제안해 왔어요. 칭화대학교에서는 청계천 견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요. 정말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모델이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할머니가 다가오셔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들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중국에도 세계 곳곳에 친구들이 생긴다니까요. 저는 원앙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6개월 전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이제 저도 완전히 믿습니다. 정민서 박사가 마지막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중국에서 반응은 어떤가요? 많이 바뀌었나요? 처음에는 정말 많은 반대와 압박이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연구비가 삭감되었고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퍼져나가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제 마음입니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오직 데이터와 논문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의 마음과 사랑도 믿게 되었어요. 진짜 기적은 숫자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서울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137마리 원앙들이 여전히 평온하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최순희 할머니는 변함없이 쓰레기를 줍고 계셨고 정민서 박사는 따뜻한 미소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청계천과 정릉천, 중랑천이 만나는 바로 그곳에서 137마리 원앙이 매일매일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마음이 있으면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해 12월 베이징 외곽 습지에서도 첫 번째 원앙 가족이 발견되었습니다. 한 쌍의 원앙과 건강한 새끼 2마리였습니다.
30년 만에 베이징에 돌아온 원앙이었죠. 소식을 들은 그날 밤, 저는 30년 만에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에도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들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